안녕. 자, 오늘은 반응속도와 촉매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을 할 때 얘네들이 함께 있으면 화학 반응을 해서 뭐 네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랑 세모가 넉넉하게 있어야 네모를 만들 수 있지. 이때 얘네들이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바로 반응이 일어나나? 그러지 않지. 어떤 화학 물질들은 연소를 해야 되고, 어떤 화학 물질은 전기를 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투입을 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네모가 되지 않아. 항상 얘한테 어떤 에너지를 가해야 돼. 그 개념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활성화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효 충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아까 내가 화학 반응식 이를 한번 적어봤는데, 동그라미랑 세모가 가만히 있는다고 네모가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뭐 열을 가하거나 전기를 가하거나 해서 둘이 결합을 해야 돼. 부딪혀야 돼. 부딪혀야만 네모로 바뀔 수가 있어. 이때 그냥 부딪히기만 한다고 네모가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부딪혀야 돼. 유효적으로 부딪혀야 돼. 그걸 바로 유효 충돌이라 그래. 그래서 결합 상태가 변하여 일어나는 충돌을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데, 충돌을 그냥 해도 결합이 변하지 않으면은 유효 충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야. 다음 그림 한번 봐볼게. 일산화탄소랑 이산화질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CO2랑 NO를 만드는 화학 반응이 있대. 이때 CO랑 NO2가 제대로 결합을 하면은 제대로 충돌하면서 이 생성물도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두 개가 충돌을 하는데 방향이 맞지 않았어.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충돌을 해야 되는데 비껴 맞았어. 그러면은 제대로 된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성물이 생기지 않아. 반응물 그대로 유지하게 돼. 또 제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너무 느리게 충돌을 하게 되면은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생성물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유효 충돌을 하려면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방향이 잘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빠르게 충돌을 해야 돼. 그래서 방향과 속도가 제대로 이루어진 충돌이야말로 유효 충돌이라고 하고, 유효 충돌을 해야만 생성물이 제대로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유효 충돌에 대한 개념이야. 자, 그러면은 자 보자. 지금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에 대한 그래프를 두 가지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엔탈피가 더 높지. 우리 엔탈피는 에너지라고 보면 된다고 우리 저번 2단원에서 배웠지. 자, 반응물의 엔탈피가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높아. 그래서 반응을 하면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발열 반응이라고 하지. 이때 얘가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반응물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엔탈피가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낮아.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만 가하면은 생성물이 될 거라고 보이지, 이 그래프를 보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야. 자,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골프를 치려고 하는데, 골프를 치려고 하는 이 면과 공이 들어가야 하는 구멍의 면이 만약에 더 낮아. 그러면 굴르기만 하면 바로 이 구멍에 들어가나? 그러지 않지. 무슨 말이냐면은 가운데에 언덕이 있다는 얘기야. 적어도 얘가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언덕을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얘기야. 이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얘가 여길 넘어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그냥 공이랑 이 구멍의 위치가 공이 더 위에 있다고 해서 구르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언덕이 있다고. 그래서 이 공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이만큼을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한다. 이것 이해되지?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언덕이 있는데 적어도 이 언덕만큼의 에너지는 줘야만 얘가 여길 지나가서 생성물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야. 이때 이 언덕을 지나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그것을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랑 이산화질소가 반응물이 돼가지고 생성물을 만들어낼 때 그냥 이 언덕을 무시하면은 그냥 열만 방출하는 반응, 그래서 발열 반응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활성화 에너지가 있다. 적어도 134kJ/몰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만 얘가 이 언덕을 지나가서 쭉 내려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34만 주면은 이 언덕을 갈 수가 있고 이 다음부터는 알아서 지가 쭉 내려가겠지. 열을 방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발열 반응할 때 이만큼만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잖아.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사실은 이만큼에 대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서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흡열 반응도 마찬가지야. 지금 HI라는 반응물이 있고 얘를 반응시켜서 H2랑 I2를 만들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은 델타 H가 0보다 크지. 흡열 반응이지. 그렇기 때문에 13kJ/몰만 넣으면은 반응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이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 언덕을 지나갈 만한 183kJ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지 이 언덕을 지나서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이만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쭉 반응을 하겠지.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이만큼이고 그 중에 방출하는 양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반대로 우리 가역 반응 알지? 역 반응을 한번 봐볼게. H2랑 I2를 HI로 만드는 반응을 하고 싶어. 그럼 반대로 얘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170이겠지. 그래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170kJ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183kJ이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170kJ이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13 정도 되는데 13 정도만큼 흡열하거나 발열한다 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덕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 표를 보면은 정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70이고 역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170이야. 그리고 그 차이가 반응열이 되겠지. 흡열 반응도 마찬가지야. 정반응 이 그래프를 발열 반응을 거꾸로 보면 돼. 그럼 흡열 반응이 되겠지. 그래서 처음 이 언덕이 활성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언덕을 지나서 내려왔을 때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고 이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70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이때 이 활성화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몇 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활성화 상태야. 아까 이걸 다시 예로 들어보면은 지금 HI가 반응을 해서 H2랑 I2가 됐지. 이때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서는 이 순간 이 불안정한 상태를 활성화 상태라고 하고 이때 활성화 상태에 있는 물질을 활성화물이라 그래. 그래서 이 활성화물을 보면은 H랑 I가 애매하게 결합되어 있고 또 H는 H끼리 애매하게 I는 I끼리 애매하게 결합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와 얘의 중간 상태라고 보면 돼. 실제로 이 상태는 이렇게 존재하기가 너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따로 모아둘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만든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활성화 상태라고 하고 활성화 상태에 있는 물질을 활성화물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얘기했고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방출된 열이 활성화한 에너지로 다시 쓰인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물질이 이 물질로 가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만 주면은 반응을 하지. 하지만 준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방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또 다른 물질이 다시 이 반응을 할 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에 기여를 한다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방출된 열이 활성화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10개의 반응물이 있다면은 한 개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면은 그 방출된 열로 또 다른 애들을 계속 활성화 에너지를 극복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준 것 중에 일부만 방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지. 그러니까 방출된 열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만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방출된 열이 자연스럽게 다시 또 다른 물질의 활성화 에너지를 쓰이기 때문에 한 번 반응이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는데,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반응 엔탈피와 활성화 에너지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 에너지의 관계는 정해진 게 없어. 어떤 거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거랑 얘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화학 반응 고유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수행평가 볼 때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